얼마 전에 한 드라마가 엄청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 학교 폭력을 당했던 여자 주인공이 나중에 선생님이 되어서 자기의 영혼을 파괴시켰던 가해자들을 하나하나 찾아가 그에 합당한 복수를 해주는 장면으로 엄청난 화제가 되었었죠. 그 중에서 사람들이 입을 모아서 욕을 했던 가해자가 바로 여자 주인공의 엄마였어요. 그 엄마는 딸이 학교 폭력으로 자퇴를 하는 상황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거액의 돈을 받고 본인의 딸을 부적응자로 몰아가면서 사회에서 고립시키는 건 물론이고 어느덧 홀로 성장해 어엿한 교소가 되어 있는 딸을 찾아와서 그런 말을 합니다. 핏줄이 그렇게 쉽게 안 끊어져. 동사무소 가서 서류 한 장 떼면 너 어디 있는지 다 나와. 결국 여자 주인공은 이 엄마에게 오로지 핏줄만이 할 수 있는 복수를 하기 위해서 방에 불을 지른 영상을 의사에게 보내주고 다양한 정신질환을 진단받은 어머니는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하게 되죠. 이렇게 핏줄만이 할 수 있는 복수의 모습을 시원하게 보여준 때문인지 드라마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그 장면이 꽤나 오랫동안 회자가 됐던 게 기억나네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 반대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나라 법이요. 핏줄이면 가족이라면 마음을 먹으면 내가 해코지를 했던 가족도 가족관계 증명서 한 장으로 찾아올 수 있는 거고 마음만 먹으면 정신병동에 강제 입원을 시킬 수도 있는 게 그게 가족이라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드라마에서는 통쾌한 복수의 장면으로 그려졌지만 막상 그 일을 멀쩡한 나한테 찾아온다고 생각하면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사연을 시작하려는 얘기가 벌써 3년이나 지난 얘기지만 전 아직도 그때 생각을 하면 이 핏줄의 질김과 무서움에 치가 떨릴 지경입니다. 몇 해 전 기준이긴 하지만 전체 정신의료기관 입원 환자 중에 강제 입원 환자의 비율이 3분의 1을 넘어간다고 해요. 그만큼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지긴 했지만 강제 입원을 하고 나서 후에 실제 퇴원 심사를 해보면 퇴원 허가 비율이 극도로 낮고 1960년대에 입원해 있는 사람들이 아직까지 강제 입원을 한 채로 병원에 남아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이 마음만 먹으면 세상에서 내 존재 자체를 지워버릴 수 있는 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또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실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 아무리 불효자식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자식이 멀쩡한 본인 부모를 정신병원에 집어넣는 그런 끔찍한 총극을 벌일 수가 있겠냐고요.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사연이니까 톡톡 사연의 제보가 되는 게 아니겠어요? 이제부터 제가 드릴 얘기는 그런 말도 안 되고 치가 떨리는 배신감으로 점철되어 있는 저와 제 하나뿐인 아들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도 사연을 쓰다가 몇 번을 멈추고 지우고 다시 써야 했을 만큼 끔찍한 기억이거든요. 들으면서 화가 치밀어 오르시겠지만 그래도 오늘은 절 위해서 조금만 양해를 해주세요. 톡톡 사연에 올라오는 사연들을 많이 봤었어요. 내연녀에게 당하고 며느리에게 당하고 그런 얘기들을 보면서 아, 생판 남인 사람들은 조금만 마음이 틀어지고 수틀리면 저렇게 남남처럼 돌아서고 언제든 내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 전에 내연녀를 막을 수 있는 남편이 있고 며느리를 막을 수 있는 아들이 있잖아요. 아마 여기 사연을 제보하신 분들은 내 등에 칼을 꽂은 생판 남보다 중간에서 내 편이 되어주지 못하고 몸을 던져서라도 칼을 막아주지 못한 가족들에게 더 실망하고 마음을 다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칼을 꽂은 사람이 내가 평생을 다 바쳐서 사랑했던 가족이라면 그 기분이 어떨지 감히 상상이나 해보셨나요? 슬프게도 그 얘기의 주인공이 저라는 사실이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사연을 쓰면서 차라리 자식을 낳지 않았을 때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난 자식을 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그래도 엄마에게 주어진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가 10달 동안 내 배 아파서 품은 내 자식들이 세상에 태어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저는 만약에 저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 망설임 없이 자식을 낳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런저런 일들로 자식이 없을 때도 마냥 편안하게만 살았던 건 아니지만 적어도 자식들 때문에 눈물 흘릴 일은 없었을 테니까요. 남편도 저도 참 비슷한 형편에서 만났습니다. 저희가 젊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조상이 친일을 하지 않은 이상 떵떵거리고 배부르게 사는 사람들이 정말 몇 없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무역 관련된 사업을 하시기도 했고 어머니가 몸이 정말 안 좋으셔서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밖에 낳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딸이든 아들이든 둘은 낳아야 된다고 시댁에서 그렇게 구박을 했었는데 병원에 가니까 애 하나만 더 낳아도 산모가 숨 꼴떡 넘어갈지도 모른다고 그런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할머니랑 언성을 높이면서 싸우면서 엄마를 지켰다고 하더라고요. 그 덕에 저도 무남 동료 외동딸로 할머니에게 어렸을 때부터 네가 뭘 달고 태어났으면 내가 니네 엄마를 그렇게 구박했겠냐 같은 잔소리란 잔소리는 다 듣고 자랐었지만 그래도 남들보다 조금은 더 여유로운 환경에서 자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런 저와 달리 남편은 형제 자매도 많고 그야말로 바람 잘 날들이 없는 가지 많은 나무 같은 집안에서 자랐어요. 어려운 형편의 자식들이 많은 집이었으니 콩 한 쪽을 나눠 먹으며 자랄 수가 있었겠어요. 콩 한 쪽이 주어지면 어떻게 하면 저기 있는 내 형제들한테 뺏기지 않고 이 콩 한 쪽을 온전히 다 먹을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을 하면서 컸었던 거죠. 그렇게 자란 형제 사이라 그런지 남편은 저랑 연애를 하는 도중에도 본인도 저처럼 차라리 형제자매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친하게 지내고 있지도 않은데 경조사랍시고 쫓아다니는 것도 불편하고 죽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형제자매인데 그렇게 멀리 지낼 필요가 있나 싶었는데 남편 밑으로 동생만 넷이거든요. 저희가 식 올릴 때 딱 2명 왔네요. 축의금은 남들 만들도 더 못하게 줬던 건 물론이고요. 지금 생각하니까 결혼식장이 찾아와 준 게 어딘가 싶어요. 저희 첫째 돌잔치부터는 인연을 거의 끊고 살다시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남편에게도 정말 가까운 친척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냥 동생하고 불렀었는데 실제 촌수로 따지면 한 6촌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상하게 다른 동생한테는 그렇게 정을 주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데 그 동생한테는 마치 아픈 손가락이라도 되는 것처럼 잘 해주는 남편이 신기하기만 하더라고요. 길진 않지만 짧게 저희 신혼집에 잠깐 얹혀 살았던 기억도 있어요. 남편은 이제 막 저랑 결혼하고 사회 초년생인 시절이었고 그 육촌 동생은 이제 막 의과대학에 들어간 상태였거든요. 저희가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남편이 조심스럽게 저한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의대에 막 들어간 육촌 동생이 있는데 집안이 어려워서 자취방을 잡아줄 만한 돈도 없고 기숙사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요. 애가 머리가 똑똑해서 의대 합격은 했는데 우리 집이 그렇잖아. 뭐 뒷바라지 해줄 사람이 딱히 없다고 하더라고. 나도 돈으로 도와주고 그러자는 건 아니고 우리 집이 학교랑 가깝기도 하니까 이번 학기만 어떻게 좀 집 걱정이라도 안 하고 살게 도와줄 수 있을까? 신혼이고 아직 애도 없는데 몇 살 차이 나지 않는 성별이 여자도 아니고 남자인 시동생을 모시고 살 수 있겠냐는 얘기가 저한테 그렇게 달갑게만 들렸겠어요. 평소 본인 집 식구들이랑 거의 척을 지고 살다시피 하는 사람이 왜 갑자기 촌수가 가깝지도 않는 육촌 동생이 학교 좀 다닐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는 얘기를 꺼낼까 의아했었는데 나중에 남편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육촌 동생의 아버지, 그러니까 남편의 당숙에게 어렸을 때부터 크고 작은 도움을 많이 받고 살았답니다. 형제 많고 누구 하나 챙겨줄 수 없는 집안에서 당숙은 원래 잘 자랄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보는 법이라며 다른 형제보다 저희 남편을 더 많이 챙겨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언젠가 다 크고 나면 내가 저 은혜를 꼭 갚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몸이 안 좋으셨던 당숙이 육촌 형제만 낳아놓고 일찌감치 세상을 뜨셨고 이 육촌 동생도 도와주는 친척 하나 없이 거의 스스로 자랐대요. 그런 상황에서 의대까지 합격했으니 당숙이 하늘에서 이걸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겠냐면서
그동안 자기가 받았던 은혜를 베풀면서 이 동생이라도 잘 챙겨줘야 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부탁을 하는데 아내가 돼서 어떻게 그 부탁을 매몰차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이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신 당숙의 아들이라는데요. 더군다나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어딘가 저도 좀 짠한 느낌이 든다고 해야 할까요? 혼자 힘으로 여기까지 아득바득 올라온 것도 그렇고 저라면 포기해버릴 법한 상황에서 열심히 공부의 끈을 놓지 않고 의대까지 합격한 그 의지력이 대견하고 기특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음 고쳐먹게 됐어요. 뭐 집에 사람 하나 들이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반대로 생각해서 그렇게 어렵기만 한 일도 아니지 않겠어요? 밥 먹을 때 수저 젓가락만 한 벌씩 더 놓으면 될 일이다 생각하고 남편한테 흔쾌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혼자서 공부하고 얼마나 힘들었어요. 아무리 내 집이다 생각하고 살아도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있는 동안만큼은 필요한 거 있으면 편하게 얘기하고 내 집 같진 않아도 내 식구들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편하게 같이 지내봐요. 아, 여보, 우리도 걱정 없네. 집안에 의사가 있어서 이 사람이나 나나 자다가 잘못될 일은 없겠어요? 시동생이 육촌 동생이긴 하지만 편의상 시동생이라는 호칭으로 부르겠습니다. 짐을 들고 처음 집으로 들어온 날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자기 몸만한 짐가방을 들고 들어와서 이리저리 눈치를 보느라 눈만 대굴대굴 굴리고 있었죠. 눈치 볼 일이 뭐가 있냐, 내 집처럼 편안하게 생각하고 편히 있어라 했지만 시동생 입장에서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육촌 형제의 집에 얹혀 산다는 게 그렇게 마음 편하기만 한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도 저는 최대한 있는 동안만큼은 구박받고 있다는 느낌 들지 않도록 편하게 이 집을 생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어요. 기숙사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아 한 학기 동안만 함께 있자고 하던 시동생의 동거가 1년 가까이 이어졌지만 오히려 전보다 더 편한 느낌이 돼서 가족 모두가 즐거웠던 시기였어요. 저도 우리 둘 사이에 자식을 낳는다면 시동생과 사는 것처럼 이렇게 재밌게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책임지지도 못할 자식은 낳지도 말아야겠다. 오히려 딩크라고 하나요? 결혼을 하더라도 아이를 낳고 싶다는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시동생과 같이 지내면서 그 생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시동생한테 참 고마웠어요. 제가 남편이랑 결혼하고 나서 많은 모습들을 지켜봤지만 그 시기에 남편이 가장 행복하고 즐거워 보였거든요. 그래도 제일 큰 형인 남편은 마음속으로는 동생들을 이것저것 챙겨주고 싶었겠지만 어렸을 때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돌본 동생들이 다 등을 돌리고 살고 있으니 내심 서운한 마음도 컸을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육촌 동생이 집에 들어오고 나서 형님 소리를 해가면서 중요한 문제가 있으면 남편과 먼저 상의라고 하고 그리고 시동생 성품도 얼마나 착했다고요. 거의 매일같이 새벽까지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막차가 다 끊긴 시간대에 저랑 남편이 깰까봐 발걸음 소리를 낮추어 집으로 들어오는 일이 많았는데 하루 종일 공부한 사람을 붙들고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웃기잖아요. 저도 그렇게 시동생이 돌아오면 새벽에 출출할 때 챙겨 먹으라고 식탁에다가 간단한 주전부리 같은 것을 해놓으면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깔끔하게 비워져 있는 것은 물론이고 설거지며 정리정돈까지 단정하게 되어 있어서 깜짝 놀랐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공부하는 사람한테 집안일 시킨다고 나 괜히 혼나요. 지금 며칠 내내 새벽에 들어와서 힘들 텐데 원래 집에는 다 각자 역할이 있는 법이에요.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자기 할 일 다 할 수 있도록 집안일을 돌보는 게 내 역할이니까 마음 편히 좀 있어요. 저희가 새벽에 혹시라도 깰까봐 살금살금 움직이면서 이 많은 집안 살림을 정리를 해놨을 모습을 생각하니까 기특하기도 하고 그렇게 아직도 우리 집이 눈치가 보이나 짠한 기분도 들고 확실한 건 그 1년 사이에 남들보다 훨씬 더 가까운 사이가 되었던 겁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졸라서 같이 살게 된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결혼하고 친구가 많이 없어진 저한테 말동무를 할 수 있는 가까운 친구 한 명이 생긴 것 같은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요? 여튼 그렇게 저희가 그 1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남들이 못 쌓은 많은 추억들을 쌓았습니다. 1년 동안 과외도 어느 정도 했고 학교 근처에 저렴한 집들도 알아본 터라서 이제는 시험 준비도 해야 하고 나가서 사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시동생이 그 얘기를 하는데 장성한 자식을 독립시키는 기분이 들어서 눈물이 찔끔 날 정도였다니까요. 시동생이 집을 나서는 날 저희도 비싸서 잘 먹지 않는 소고기를 정말 돈 생각하지 않고 왕창 사서 집에서 소고기 파티를 할 정도였습니다. 사람이 원래 든 자리는 잘 몰라도 난 자리는 티가 난다고 남편이랑 저랑 둘이 살던 집에 시동생 하나가 들어오고 나간 것뿐인데 왜 이렇게 휑하게 느껴지는지. 오히려 시동생이 있을 때보다 시동생이 집에서 나가고 난 후에 저희가 자녀 계획을 세우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아요. 뭐 주말마다 같이 식탁에 모여서 시덥지 않은 얘기를 나누고 웃고 떠들고 했던 게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어서 우리 이제는 진짜 우리 식구를 한번 만들어보자. 자식들 앉혀놓고 좋은 것들 많이 보여주고 모자라지 않게 한번 잘 키워보자. 남편이랑 그리 얘기를 하고 임신 준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시동생한테 고마운 게 참 많아요. 임신 기간에는 뭐가 좋네 하면서 제법 의대생 같은 모습으로 저희 집에 이것저것 싸들고 와서 잘 챙기기도 했고요. 올 때마다 또 이 집안 살림은 본인이 제일 잘한다면서 제가 시동생이 왔다는 사실도 있고 깜빡깜빡 잠이 들던 임신 초기에는 제가 잠들어 있을 동안 집안 살림을 깨끗하게 다 해놓고 간 적도 있었다니까요. 세상에 그것보다 더 좋은 태교가 어디 있었겠어요. 뱃속에 있는 자식을 쓰다듬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우리 남편만 닮아라. 딱 우리 시동생만 닮아라. 그렇게 착하고 바른 사람으로 커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인간이 되어라 하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말하면 제 태교는 실패로 돌아간 것 같네요. 그렇게 애틋한 감정도 시간이 지나고 제가 큰아들을 출산하게 되면서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결혼하고 애를 갖기 전에는 애가 커야 힘들지 작은 애기가 날 힘들게 해봤자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애를 낳고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자기 의사표현 똑똑하게 할 줄 아는 다 큰 애보다 아무런 말도 못하고 울기만 하는 갓난아기 보는 게 10배, 20배는 더 힘든 일이라는 것을요. 큰아들이 잠투정이 심해서 돌 지나기 전까지는 제가 편하게 다리를 뻗고 누워본 적이 없을 정도였어요. 대체 왜 우는 거냐고 뭐가 문제냐고 대답을 못하는 애를 끌어안고 달래고 육아의 참맛을 느껴봤네요. 만약 힘들기만 했던 건 아니죠. 저랑 남편의 어린 시절을 꼭 닮은 아기가 울고 웃고 걸어다니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다시 오지 못할 기쁨을 얻기도 했어요. 제가 사연을 시작하면서 그랬잖아요. 누군가 아이를 낳기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얘기한다면 망설임 없이 그 전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선택할 거라고요. 그런데 다시 생각해보면 그렇게 또 쉽게 결정하지만은 못할 것 같아요. 큰아들을 낳고 연년생인 딸을 낳고 시동생이 나가고 나서 휑해진 저희 집이 아이들 웃음소리로 가득 찼던 그 시기가 인생에서 같이 도련해진다고 생각하면 그건 또 그거 나름대로 못 견딜 일일 것 같거든요. 남편이 형제가 많아서 하도 온전히 사랑을 못 받고 치여가면서 자라서 그런지 이제 우리 더 이상 아이는 낳지 말자. 있는 애들한테 충분히 사랑 쏟아가면서 그렇게 키우자고 하고 저도 거기에 충분히 동의를 했으니까요. 그렇게 저희 네 식구가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아이들은 아빠를 닮아 그런지 어렸을 때 가르친 적도 없고 선생님을 붙인 적도 없는데 차 뒷좌석에 앉아 간판을 척척 읽을 정도로 똑똑한 애들이었어요. 앞으로 이 애들이 커서 이 좋은 머리를 어디에다 쓰게 될까? 남들은 영재 교육을 못 받아서 안달이라는데 우리 애들은 이렇게 커가면서부터 엄마 속 썩일 생각은 안 하고 뭐든지 알아서 척척 똘똘하게 잘하는구나.
마냥 고맙기만 하고 이미 두 눈으로 아이들의 재능을 봤는데 어떻게 엄마가 돼서 모른 척을 할 수 있겠어요?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교육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돈을 아끼지 않고 투자했습니다. 남편 수입만 가지고는 애들을 가르치는 게 어려움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집에서 살림만 해서는 애들을 제대로 못 키우겠다 싶고 또 그렇다고 이제 막 크고 있는 애들 놔두고 바깥에 나가서 속 편하게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고 그래서 집에서 작게 공부방을 열었어요. 저 젊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가정집에서 공부방을 여는 게 굉장히 흔한 일이었거든요. 애들을 잘 보기도 하고 또 큰아들과 딸을 가르치는 게 가닥이 있어서 수업을 운영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고요. 이렇게 공부방을 한번 만들어 두었더니 입소문을 타서 그 동네에 있는 애들이 죄다 모이는 웃지 못할 상황도 생기기도 했습니다. 저 한 명으로는 감당이 안 되겠다 싶었는데 그때 시동생이 종종 들러 애들 가르치는 일을 돕기도 했어요. 시댁 사람들이랑은 정말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도 서먹하게 연락 한 통을 안 하고 문자나 쓱 보내고 말고 했었는데 시동생이랑은 무슨 인연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주 만나고 가깝게 지내고 했습니다. 저희 애들도 얼마나 예뻤는지 집에 올 때마다 빈손으로 온 적이 없었어요. 애들이 좋아하는 과자며 과일이며 그때는 병원에 들어갔을 때도 아니라 벌이도 좋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애들한테 5,000원, 10,000원씩 용돈을 쥐어주고 갔어요. 제가 그럴 필요 없다고 애들 용돈 챙겨주고 그러면 벌은 나빠진다고 만류해도 저한테 주면 안 받을 거 뻔히 안다면서 이렇게라도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지 안 그러면 본인이 이 집에서 받은 덕을 어떻게 다 갚냐고 오히려 손사래를 쳤습니다. 뭐 가족끼리 돕고 사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고 시동생이 덕이라고 표현할 만한 일을 했나 싶기도 한데 정말 그런 일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시동생이 저희 집에 평생 갚아도 다 못 갚을 만한 빚을 질 만한 일이 그때쯤 해서 생겼거든요. 제가 아직도 그때 생각을 하면 가슴이 철렁해요. 제가 그때 그 일이 터진 이후로 일상에서 아무 일도 터지지 않고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으면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긴장하게 되는 버릇이 생겼을 정도라니까요. 그 정도로 모든 것이 잘 풀리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공부방도 잘 운영되고 있는 상태였고 애들도 잘 크고 있었고 시동생도 병원에 붙어서 축하 파티를 하고 정말 가족처럼 잘 지내고 있던 상태였고요. 그렇게 모든 것이 어느 저녁 날에 남편과 저 아이들이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고 있는데 저희 집으로 전화가 걸려온 겁니다. 정말 찢어질 듯한 전화 벨소리였어요. 애들 밥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는 저를 대신해서 남편이 전화를 받으러 뛰어갔고 한참이 지났는데도 전화를 받으러 간 남편이 돌아오지 않아서 이상하게 생각한 제가 남편에게 가봤는데 남편이 전화기 앞에 주저앉아서 막 울고 있는 겁니다.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는데도 말도 제대로 못해요. 수화기가 아직 끊어지지 않은 상태로 대롱대롱 매달려 있길래 전화를 받아보니까 경찰서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걸려올 일은 대체 뭐가 있겠어요. 요즘에는 보이스피싱이 아주 많잖아요. 만약 요즘 그런 전화 내용을 들었으면 보이스피싱이다 했을 겁니다. 그 정도로 믿기지 않는 내용이었죠. 저희 시동생이 지금 경찰서 유치장에 들어가 있다고 뭐가 잘못되면 삼천교육대로 넘어갈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저랑 비슷한 시기를 살아오신 분들은 삼천교육대의 악명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애초에 그런 큰 사고에 휘말릴 일이 없는 시동생이 대체 왜 무슨 일 때문에 경찰서에 있다는 건지 믿기지 않는 전화에 저도 너무 놀라고 들고 있던 수화기를 놓쳤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목 놓아 울고 있는 이유도 삼천교육대에 갈 수 있다는 얘기 때문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저라도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겠다 싶어서 거기가 어느 경찰서냐, 저희가 지금 거기로 가겠다 해가지고 큰애 손을 잡고 둘째는 등에 업고 친정 쪽 친척 댁에다가 애를 맡겨놓고 중부경찰서로 택시를 타고 막 갔어요. 여보, 괜찮아.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걱정하지 마. 무사하실 거야. 응? 아니, 무슨 잘못을 하셨다고 삼천교육대에 끌려가겠어.
괜찮아. 아무 걱정하지 마. 택시를 타고 가는데 저도 손이 덜덜 떨리는데 저보다 더 덜덜 떨고 있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경찰서로 달려갔습니다. 가니까 정말 구치소에 시동생이 있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길거리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서 의사니까 당연히 응급조치를 하고 119에 신고를 하고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옆에서 기다리면서 비상연락망을 찾기 위해 이 사람의 짐을 살펴보고 있었답니다. 연락처들이 빼곡하게 적혀있는 수첩이 하나 나왔는데 하필이면 시동생이 목숨을 구해줬던 이 사람이 운동권 사람이라서 뒤쫓던 경찰이 수첩을 들고 있던 시동생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오해가 쌓여서 여기 경찰서까지 끌려오게 된 것이었죠. 그때가 얼마나 무서웠게요. 길거리를 돌아다니다 머리만 좀 길다고 해도 괜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시기였는데 불순종자들의 연락처를 들고 있었다는 사유는 교육대로 끌려가기에 정말이지 충분한 사유였었던 거죠. 막상 이유를 듣기 위해 찾아간 경찰서였지만 찾아가서 이유를 듣고 나니까 더욱이 손쓸도리가 없을 것 같아서 남편이랑 저랑 울면서 경찰서를 나왔어요. 이게 진짜 웃긴 게요. 잡혀 들어온 사람도 의사라고 하고 그때 저희 남편이 회사를 나와서 조그만 공장을 하나 차렸을 시기였거든요. 경찰서에 가서 우리 동생 멀쩡한 사람이다. 어디 병원 의사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 하고 명함을 나눠주니까 돈 좀 있는 집 사람처럼 보였나 봐요. 저희가 울면서 경찰서를 나오는데 경찰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자기한테 얼마를 주면 동생을 유치장에서 빼주겠다고 뭐 이쪽으로 유명한 변호사를 소개해 줄 수 있는데 소개비만 얼마를 달라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또 금방 달라붙는 겁니다. 남편은 지금 당장이라도 동생을 빼내고 싶어서 간절한 상황이니까 내일이라도 은행에 가서 돈을 빼오겠다고 그렇게 다급하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 막 뜯어 말렸어요. 아직 구치소에 있는 상태고 언제 어떻게 넘어갈지 모르고 그리고 저 사람이 진짜 형사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이잖아. 설령 저 사람이 진짜 형사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된 변호사를 소개시켜 줄지 아니면 변호사비만 받아먹고 입 씻을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진짜 우리가 돈이 필요하고 돈을 써서 해결해야 할 때 아무것도 못할 수 있으니까 마음 급하겠지만 잠시만 참고 기다려 봐요. 내가 한번 방법을 찾아볼게.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정말 제가 방법을 찾았어요. 친척의 친척 또 그 친척의 친척까지 다 뒤져가지고 먼 친척 할아버지가 지방법원에서 판사로 계신다는 소식을 찾아냈거든요. 아직도 판검사의 위세가 꽤 높다고 하지만 옛날에는 지방법원이라고 해도 판사라고 하면 정말 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이랑 제가 변호사를 사기 위해서 만들어 두었던 돈은 판사인 친척 할아버지가 소개시켜준 변호사를 사는 데 쓰고 그렇게 재판까지 거쳐서 시동생을 무사히 빼낼 수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 두부를 들고 서서 기다리다가 제각각의 사유로 재판장에 끌려온 젊은 청년들을 뒤로 얼굴이 상할 대로 상한 시동생이 털레털레 걸어 나오는데 저희 가족 다 뛰어가서 얼싸안고 펑펑 울었어요. 정말 그 상황에서 제가 친척 할아버지라도 찾아내지 못했더라면 그래서 그대로 삼청교육대에 끌려갔더라면 목숨 붙어서 살아나오더라도 의사는커녕 어디 하나 제대로 멀쩡하게 쓰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시동생도 제 앞에 무릎을 꿇고 고맙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울면서 인사를 했었죠. 그것도 다 젊었을 적에 이런 일이 있었다 웃으면서 추억할 수 있는 얘기가 됐고 그 뒤로 꽤나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작은 공장으로 시작해서 남편의 사업은 꽤나 커졌고 저는 더 이상 집에서 공부방을 운영하지 않아도 먹고 살 정도가 됐고요. 집이 먹고 살만해지니까 애들도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집안에서 자란 짝을 만나서 저마다 가정을 이루고 살게 됐죠. 정성으로 키울 때는 언제고 지금은 손주 얼굴조차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 자식들이 야속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이제 다 애들이 독립하는 과정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억지로 부르거나 합가를 하려고 그런 못난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시동생은 어떻게 지냈냐고요?
옛날만큼 가깝게 지내진 않았죠. 저희도 애들 키우고 남편 공장 일 돌보느라 바쁘기도 했고요. 시동생도 지방에 있는 병원으로 갔다는 소식만 들었지 지방으로 내려가고 나니까 자주 볼 새가 어딨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각자 자기 자리에서 해야 할 일 열심히 하고 특별히 나쁜 소식 전하지 않는 것이 저희 가족이 나름대로 잘 살아가는 모습이었네요. 가진 게 많으면 많을수록 지키는 방법도 알아야 하는데 한 번도 넘치게 가져본 적이 없어서 그걸 손에 쥐고 사는 방법을 모르고 살았던 거죠. 제가 살아오면서 잘못한 게 두 가지가 있다면 애들이 알아서 잘 자라준다고 100% 애들을 믿고 들여다보지 않은 죄, 그리고 저에게 갑자기 주어진 것들에 감사할 줄이나 알고 지키는 방법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은 죄, 그렇게 두 가지라 생각이 드네요. 그동안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살림이나 꾸릴 줄 알았지. 남편 회사가 어떤 규모로 어떻게 굴러가는 건지, 그리고 어떻게 나눠질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하나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항상 건강하고 회사 일에 관해서 자식들이 손도 대지 못하도록 으름장을 놓던 남편이었으니까. 그렇게 정정하던 남편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거라고는 그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으니까요. 그래도 참 고마운 게 자식들 다 결혼시키고 손주까지 봐놓고 나서 저희 남편이 치매 판정을 받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 사람도 이제 노안이 오는구나. 그렇게 또렷하고 정정하던 사람도 나이를 먹으니까 이런 간단한 일들도 깜빡깜빡 하는구나 했었죠. 뭐 무슨 서류를 놓고 갔다고 집에 있는 저한테 퀵으로 보내줄 수 있냐고 연락이 온다든가 이런 간단한 깜빡거림에서 방금 아침을 먹고 양치를 하고 나와 놓고서는 아침을 차리라고 식탁에 앉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 이거 뭔가 단단히 잘못됐구나 하고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게 되면 정말 남편이 잘못됐다는 소식과 마주해야 할 것만 같아서 미루고 피하고 했었는데 그게 마냥 피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그렇게 애들에게 아버지가 나쁜 병에 걸렸을 수도 있을 것 같다 넌지시 얘기를 해두고 병원에 가서 치매 검사를 받았습니다. 결과가 뭐 다를 바 있었겠어요. 치매였죠. 피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진단을 받고 나서부터 남편의 상태는 하루가 다르게 나빠져만 갔어요. 그동안 이 많은 병환을 어떻게 숨기고 일을 했었나 싶을 정도였죠. 치매에 당뇨에 처음에는 자식들 얼굴은 그래도 알아보는 것 같더니만 또 몇 주가 지나면 병문안을 온 아들에게 빌어먹을 놈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물건을 집어던질 정도로 상태가 심각해져 갔습니다. 평생을 일과 가정밖에 모르고 살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늘도 무심하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남편이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가장 좋은 병원, 가장 좋은 의사를 붙여두고 옆에 앉아서 손을 잡고 기도하는 것밖엔 없는 제 자신이 한스럽기만 했어요. 제가 그렇게 한심스러운 짓을 할 동안 제 자식들이 야가 빠진 짓을 하지 못하게 악의 구렁텅이로 빠져들지 못하게 막았어야 했어요. 그러면 저희 가족이 그렇게 파국으로 가진 않았을 텐데 말입니다. 남편의 상태가 안 좋아지면서 병원에서는 언제 소천해도 이상할 것 없는 상태라 얘기를 했었고 저는 더더욱 가족들이 남편의 곁에 함께 있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자식이라고는 둘뿐이 없는데 자식들은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를 치매 전문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그 문제로 남편이 세상을 뜨기 얼마 전까지 자녀들과 꽤나 많이 싸웠어요. 평생 터를 잡고 살아오신 곳이 있고 저는 가능하다면 남편의 마지막은 집에서 모시고 싶다 단호하게 얘기를 하고 있었고 자녀들은 아버지의 회사 일도 그렇고 정리해야 할 문제가 많은데 언제까지 아픈 아버지를 붙들고 있을 수만도 없는 노릇이니까 차라리 아버지는 전문적인 요양사에게 맡기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더라고요. 아무리 치매 전문 요양병원이라고 하더라도 치매 쪽으로는 권위자라고 불리는 의사가 이 병원에 있는데 굳이 몸이 좋지 않은 남편의 병상을 옮기려고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저 본인들이 신경 쓸 것을 좀 덜고자 하는 행동 같아서 내 자식들을 이렇게 이기적으로 키웠나 통탄스럽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곁을 지키는 일도 오래 하지 못했어요.
병간호를 한 지 채 2달도 지나지 않아 결국 남편은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바닥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는 건 저밖에 없더라고요. 기대하지 않았지만 시댁 식구들 중에는 빈소에 얼굴을 내비친 사람이 없었고 느지막이 남편의 유언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남편 쪽 변호사가 저희 가족을 찾아왔어요. 이런 일로 문외한인 저에게 너무 큰 숙제를 남겨두고 갔더라고요. 언제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놨는지 모르겠지만 남편은 언젠가 이렇게 자기가 먼저 가족을 떠날 것을 예상이라도 하고 있었다는 듯이 구체적이고 꼼꼼한 유언장을 남겨두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살림을 잘 꾸려왔었던 것처럼 앞으로도 집안을 잘 이끌어 나갈 것이라 생각하고 남편의 모든 재산과 권한을 저에게 다 일임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남편의 깊고 큰 뜻에 탐복하며 유언장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는데 어쩐지 저를 보는 자식들의 표정은 하나같이 싸늘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야 하는데요. 결국 열과 성을 다해 키운 자식들이 모시고 싶었던 것은 부모가 아닌 부모의 재산이었다는 것을요. 남편의 장례가 다 끝날 때까지 틈만 나면 밖으로 나가 머리를 맞대고 상의하는 아들을 보고서도 아버지를 잃은 상심이 꽤나 크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하나뿐인 아버지고 아버지 밑에서 나온 친자식이니까요. 그런데 발인을 앞두고 울다가 지쳐서 잠들었던 그날 새벽에 우연히 잠에서 깬 저는 복도에서 제 자녀 두 남매가 하는 얘기를 듣고 왜 그렇게 병원을 옮기려고 애를 썼는지 두 짐승들의 진짜 속셈이 무엇인지 그 못된 버르장머리를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작에 엄마부터 병원으로 모시자고 했잖아. 지금 사사건건 저렇게 못하게 막아서는데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내가 방해된다고 진작에 치워버리자고 했을 때 오빠가 알아서 다 처리할 테니까 오빠만 믿으라며? 지금 이게 믿어서 될 일이냐고. 시끄러워 조용히 해. 네 법적 보호자로 남아있으니까 그나마 네 몫이라도 떼어줄 수 있는 줄 알아. 내가 다 생각이 있다고 했잖아. 그래도 아버지가 생각보다 일찍 돌아가셔서 다행이지. 넌 하여튼 티내지 말고 가만히나 있어. 괜히 나서서 일 그르치지 말고. 알겠어? 숨을 집어삼키게 되는 두 아이들의 이야기. 정말 믿기지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든 몸을 힘들게 만들기 위해 병원을 옮기려고 했다는 것과 갑자기 모든 유산 상속을 제가 받게 되어서 두 사람의 계획을 아주 큰 차질이 생겼다는 얘기까지. 모두가 잠든 야심한 시각에서야 제대로 된 진실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남편과 제가 여태까지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들을 키웠는데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평생 동안 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부모 등에 칼을 꽂을 생각만 하면서 커왔다는 사실을 알게 됐으니 제 충격이 얼마나 컸겠어요. 지금 당장이라도 나서서 저 자식, 아니 자식의 탈을 쓰고 있는 두 짐승들의 머리채라도 잡고 니네가 아버지를 죽인 거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니네의 그 불순한 생각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게 된 거다. 따져 묻기라도 하고 싶었는데 그랬다가는 저 싸늘한 눈으로 그 칼끝을 저에게 들이밀지 않을까 순간 겁을 집어먹게 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혹시라도 제 얘기를 들었다는 것을 들킬까봐 발걸음을 죽이고 다시 침상으로 들어가 잠이 오지 않는데도 억지로 눈을 감고 다시 잠을 청하려고 애를 쓰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갑자기 시끄러운 사이렌 소리가 들리더니 장례식장 주차장으로 구급차 한 대가 멈춰섰어요. 이 시간에 장례식장에 다른 상이 들어올 리도 없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헛걸을 듣는 건가 싶기도 했는데 빈소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우당탕 소리를 내면서 들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니 그 앰뷸런스가 찾아온 곳이 다름 아닌 제 남편의 빈소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기저기 거칠게 문을 열어젖히는 소리가 들리더니 제가 쉬고 있는 휴게시설의 문이 열어 젖혀졌고 놀란 눈으로 바라본 곳에는 싸늘한 표정을 하고 있는 큰아들과 딸 그리고 의료진들이 서 있었어요. 이 밤중에 대체 무슨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지만 딸은 그런 제 얘기가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찍어내더라고요. 말씀드렸던 저희 어머니세요. 사인을 어디다 하면 되는 거죠? 너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모를 줄 알아?
너네가 날 기어이 정신병자로 몰아서 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키라고 하는 수작인 거 내가 모를 줄 아냐고. 들으셨죠? 말씀드린 그대로예요.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정신적인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세요. 아버지를 좋은 병원으로 옮기자고 해도 죽을 때까지 집에서 끌어안고 계신다고 하질 않나. 이제는 저희가 어머니를 공격한다고 믿고 계세요. 사인은 어디다 하면 되는 거죠? 이번 적합성 검사는 한 2주 정도 걸리나요? 제가 모든 사실을 알고 있다고 소리를 지르자 아들과 딸은 조금 놀란 기색이었지만 이것도 이미 예상을 한 눈치더군요. 남편이 죽기 전에 제가 거의 악에 받쳐서 한 소리를 마치 정신 나간 노인네가 한 소리처럼 둔갑시켜서 병원 관계자들에게 빨리 저를 모시고 가라고 압박했습니다. 이대로라면 꼼짝없이 병원에 끌려가게 된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든 벗어나고자 발버둥을 쳤고 그런 저항에 제가 더욱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했는지 병원 사람들은 저를 단단히 압박해서 앰뷸런스에 실었어요. 진정제라도 놓은 건지 당장 잠에 들면 안 되는데 여기서 빨리 빠져나가야 하는데 자꾸만 눈꺼풀이 감기는 상황에서 이제 한시름 덜었다는 표정으로 저를 배웅하는 두 자식들을 보는데 이가 갈린다는 느낌이 뭔지 알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앰뷸런스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어요. 창문도 없고 전화기도 없고 꽉 막혀있는 병실을 계속해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듯이 제가 눈을 뜨고 몸을 벌떡 일으키자마자 의료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말들을 쏟아냈죠. 피해망상, 우울증, 정신착란, 셀 수도 없이 많은 정신질환이 의심되어 법적 보호자 2인의 동의를 얻어 강제 입원이 집행됐고 이제는 강제 입원이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정신과 의사와의 면담을 통해 입원 적합성 검사가 진행되고 한 달 이내에 입원이 확정될 거라는 얘기였어요. 혼란스러운 상황에 머리를 부여잡고 지금 당장 자식들을 만나봐야 할 것 같다. 뭔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미 제 얘기는 남편을 잃고 정신이 없는 노인네의 헛소리 정도로 들리는지 대꾸도 없이 차트에다 무언가를 바쁘게 적기만 하더라고요. 이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얘기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무력함에 그냥 다시 조용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대체 여기서 빠져나가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 설령 제가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이번 적합성 검사라는 것이 진행될 동안 자식들이 빼앗아갈 제 남편의 재산은 어떤 식으로 다시 찾아올 수 있을지 눈앞에 새카만 천을 씌워놓은 것처럼 막막하고 답답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래도 우선 제가 뭐라도 하기 위해서는 이곳을 빠져나가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어쩌면 저한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주어질 기회일지도 모르는 의사와의 면담에서 맑은 정신으로 모든 것을 다 밝혀야겠다 결심하고 그렇게 잠에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의료진들의 안내를 받아서 들어선 진료실에서 저는 다시 한번 정신을 잃을 뻔했어요. 그건 진료실 안에 앉아있는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제가 그곳에서 다시 만난 게 누구였는지 짐작이 가시나요? 그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던 남편의 육촌 동생이었어요. 시동생은 저를 보더니 형수님이 여기 왜 하고 말을 잇지 못하고 차트를 들여다보더니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는지 잠깐 환자랑 둘이서 면담을 해야겠다며 주변에 있던 의료진들을 물렸습니다. 형수님,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형수님은 또 무슨 일이시고요? 차트 보니까 남편을 돌아가신 충격으로 정신착란이 와서 자녀들이 강제 입원을 시켰다고. 형님이 돌아가셨다뇨. 그런 연락은 받지도 못했어요. 혹시라도 병원에 제 자녀들의 사주를 받은 사람이 있지 않을까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시동생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하나도 빠짐없이 얘기를 했어요. 떨어져서 살아왔던 동안 자식들이 어떤 만행을 저질렀는지 치매에 걸린 남편이 마지막까지 자식들한테 이용만 당하다가 눈을 감은 얘기부터 지금도 이렇게 제가 병원에 갇혀 있을 동안 밖에서 남편이 쌓아온 공든탑을 마구잡이로 무너뜨릴 계획을 짜고 있다고요.
정신이 이상한 사람치고 과거 일부터 그동안의 일을 구체적이고 또렷하게 기억하고 세세하게 얘기하는 저를 보고 시동생도 의심을 풀고 더 자세하게 그간의 일을 물었습니다. 한참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서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꾸민 두 자식들의 폐륜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분노했죠. 형님이 어떤 분이셨는데, 형수님이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셨는데 어떻게 그런 분들한테 그런 자식들이... 저 정말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형수님 자식이라 마음 아프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당하고 계시는 거 저 두고만 볼 수 없어요.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지요. 이대로 재산 뺏기고 형수님은 이 병원에 갇혀 있으면 하늘에 계신 형님이 저를 얼마나 원망하시겠습니까? 제가 이 병원에 없었다면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그 얘기를 듣는데 저도 천만다행이라 싶더라고요. 정말 시동생이 이 병원에 있지 않았더라면, 제 담당 의사가 아니었더라면 저는 자식들의 계략에 빠져 평생 정신병원에 갇혀 빠져나오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게 저희는 함께 남편의 복수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우선 자식들의 눈에는 제가 그저 아무것도 모르고 입원해 있는 것으로 보이기 위해서 퇴원 준비를 다 마쳐놓고 병원에 있으면서 시동생이 저를 대신해 바깥 상황을 알아봐 줬습니다. 정말 제 명의로 된 남편의 재산을 노리는 게 확실하더라고요. 변호사를 매수해서 남편의 유언장의 내용을 실행해야 될 사람인 제가 심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이므로 유산을 상속받기 어렵다는 것을 공증받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뿐만 아니라 남편의 치매 진단이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전부터 치매 증상이 보이기 시작했다면서 유언장이 작성된 시점에서 애초에 정신이 온전치 않은 상태로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식으로 몰아가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런 것들을 자식이라고 최선을 다해 부족함 없이 키우려고 했다는 사실이 소름 돋게 끔찍했습니다. 정보를 알아보는 것은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저희 쪽에서도 더 이상 남편을 욕되게 하지 못하도록 만반의 준비가 다 끝났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시동생은 저에게 강제 입원 부적격 판정을 내리고 저는 퇴원 수속을 밟아오게 되었어요. 제가 퇴원을 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자식들은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난리가 나서 저에게 연락이 오더군요. 저는 지금 어디시냐, 어떻게 병원에서 나올 수 있었던 거냐, 전화기에 대고 소리를 지르는 자식들의 얘기를 무시하고 그랬습니다. 주소를 하나 찍어줄 테니까 아버지 유산 관련해서 나머지 대화를 하고 싶으면 니네 쪽 변호사 데리고 찍어준 주소로 오라고요. 헐레벌떡 자식들이 달려온 곳은 바로 경찰서였습니다. 어안이 벙해져서 들어왔죠. 완벽하게 저를 평생 정신병원에 가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퇴원까지 해서 경찰서에서 만나자고 하니까요. 그래도 변호사까지 착실하게 데리고 온 아들은 이 모든 일을 사주한 것이 시동생이라고 생각했는지 경찰서에 오자마자 시동생의 멱살을 잡아 올렸습니다. 네가 우리 엄마 입원 부적합 판정 냈다던 그 의사놈이야? 너 우리 엄마한테 돈이라도 받아 먹었어? 의사면 의사답게 똑바로 진단을 내려서 위험한 사람은 밖으로 못 돌아다니게 묶어놔야 할 것 아니야. 말 잘했네. 위험한 사람은 밖으로 못 돌아다니게 묶어놔야 하는 거면 니네 둘을 묶어놔야 한다는 얘긴가? 아무리 돈에 눈이 멀었어도 그렇지 자기 엄마를 정신병자로 몰 생각을 해? 내가 니네 아버지 육촌동생이다. 그건 알고 있니? 뭐? 아무리 육촌동생이라도 그렇지 의사가 거짓말하면 어떻게 되는 줄 모르고 하는 소리야? 누가 거짓말을 해? 그 유언장을 작성할 때 옆에 있었던 것도 나고 마지막 건강검진을 했던 것도 나고 너희 어머니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진단을 내린 것도 나야. 의사로서 명예를 걸고 내가 내렸던 모든 진단들에 한순간이라도 거짓이 있었으면 내가 책임지고 가운을 벗을 수 있어. 그런데 너는 아닐 텐데 내가 니네 뒷조사를 좀 했어. 왜 그렇게 돈에 눈이 돌았나 했더니 네 마누라 몰래 주식 빚이 10억에 그거 메꾸겠다고 네 동생까지 끌어들여서 빚이 더 불어나기만 했지. 아버지 유산이면 그걸 다 메꿀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유산이 어머니한테 간다고 하니까 빚을 못 갚게 될까 봐 덜컥 겁이 났나 보지.
여기 이 두 사람이 우리 병원 의사들 매수한 증거, 야간 앰뷸런스 운전자에게 뇌물 보낸 증거, 증인들도 다 확보해 뒀습니다. 전부 자백했어요. 아니야, 그 돈 받고 무조건 입 다물겠다고 했다고. 아니에요. 이 자식이 이거 지금 다 거짓말 하는 거라고요. 야, 너 의사가 그렇게 거짓말해도 되는 거야? 어? 딸아이는 이제 다 끝났다는 얼굴로 경찰서 바닥에 멍한 얼굴로 주저앉고 큰아들은 여전히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듯이 팔다리를 붙잡는 경찰들을 밀어내면서 발버둥을 쳤습니다. 원망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보면서 엄마가 되어서 그런 것 하나 목 감싸주냐는 말을 듣고 저도 처음으로 아들에게 다가가 뺨을 세차게 내리쳤어요. 딸도 마찬가지고요. 살면서 아이들한테 매를 한 번도 든 적이 없는데 진작 들었다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인간은 안 되지 않았을까 반성하게 됐습니다. 죄값 다 치르고 그때 나와서 다시 사과해라. 부모 자식 간 년은 그때 다시 생각해보자꾸나. 울며 불며 그제서야 한 번만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자식들을 뿌리치고 시동생과 함께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제 손으로 자식들을 버린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기도 했지만 늦게서라도 자식 교육 제대로 시키는 것 같아 한편으로 홀가분하기도 하더라고요. 남편이 물려준 재산은 딱 절반은 사회에 환원하고 나머지 절반으로 어려운 아이들이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시설을 만들어 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 자식들이 죗값을 다 치르고 나오면 그때는 진심으로 남을 돕는 일에 함께할 수 있는 그런 멀쩡한 사람이 되어 있길 진심으로 기도하며 사연을 마무리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결혼한 지 5년 차에 접어든 40대 여자입니다. 제가 벌써 결혼한 지 5년이 넘었다는 게 믿기지가 않네요. 결혼 생활이라는 게 참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지난 5년간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정신없이 가버렸고 뭐가 그렇게 바빴냐고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매일 일만 하고 시집살이를 하다 보니까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본 게 언젠지도 모를 정도로 쏜살같이 지나갔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 결혼 생활은 불행하기만 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진작 알았으면서도 지난 5년간 꾹꾹 누르며 살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순진하게 남편 말만 고지고대로 믿고 있었거든요. 옛말에 참으면 병이 된다더니 정말 그 말이 딱 맞았어요. 주변 사람들에게 얘기해봐야 제 얼굴에 침 뱉기니 어디다 말도 못하고 끙끙대다가 너무 답답해서 사연까지 보내게 됐네요. 저는 대학 때 동기와 결혼했습니다. 사실 남편과는 동기이긴 하지만 대학 땐 전혀 친하지 않았어요. 졸업한 지도 한참 지나서 사회에서 다시 만나게 된 이후에 가까워졌죠. 서로 너무 신기했던 게 제가 다니던 회사 앞에서 우연히 만났거든요. 저희 회사에 카드 홍보를 나왔던 남편을 보고 제가 바로 알아봤어요. 저는 고객으로 남편은 은행원으로 만난 거죠.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인이 돼서 우연히 만났다는 사실에 약간 취했던 것 같아요. 우연히 마치 운명처럼 느껴진 거죠. 저희는 회사 근처에서 자주 만났어요. 오랜만에 만났다는 신기함과 대학 때와는 사뭇 달라진 모습에 이끌려 어느새 연애를 하고 있었죠. 남편은 그때까지 만난 어떤 남자보다도 되게 잘해줬어요. 거기에 홀딱 넘어가 결혼까지 하고 말았죠. 연애할 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이 이렇게 음흉하고 두 얼굴의 남자인 줄 말이죠. 항상 겉으로는 우리 가족을 위한 일이라면서 은근슬쩍 제게는 희생을 강요해놓고 본인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있었더라고요. 남편은 저와 달리 철저하게 계산적인 사람이었거든요. 반면 저는 누군가를 좋아하면 다 퍼주는 성격이에요. 연애할 때도 생각해보면 데이트 비용 같은 것도 제가 많이 내긴 했어요. 제 자랑 같긴 하지만 제 남편보다 연봉이 훨씬 더 높거든요. 그리고 제가 다니는 회사가 외국계 기업에다가 일이 많아서 저 때문에 데이트도 자주 못하다 보니 미안한 마음에 제가 많이 밥도 사고 여행비도 부담하고 그랬거든요. 그럴 때마다 남편이 저를 추켜 세워줬습니다. 와, 우리 자기 덕분에 나 비행기 처음 타봐. 능력자 여자친구 만난 덕분에 이런 호강도 다 해보고 너무 좋다. 남편은 30이 넘을 때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그 나이 먹을 때까지 해외여행은커녕 제주도도 한번 못 가봤대요. 사실 대학 때는 몰랐는데 남편네 집안이 경제적으로 좀 힘들어서 30이 넘을 때까지 시부모님에게 월급을 다 드렸대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서 어릴 때는 집 사정이 꽤 괜찮았었는데 아버지가 노름에 빠지고 나서부터는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어. 집도 없어지고 빚쟁이들이 매일같이 찾아오고. 몰랐는데 남편은 고등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쉬지 않고 했다네요. 그러고 보니 대학 때도 남편은 항상 바빴어요.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단 항상 아르바이트가 있다며 수업이 끝나는 대로 사라졌거든요. 지금이야 시부모님 사정을 뻔히 알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싶지만 연애할 때는 그런 모습이 좀 안쓰러웠죠. 돈을 벌어도 모을 줄만 알지 쓸 줄은 몰라서 음식점도 백반집이나 분식집만 가고 옷도 1년에 한두 벌도 못 사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때때마다 제가 다 알아서 먹는 거든 입는 거든 알아서 사서 남편을 챙겨줬습니다. 어떨 땐 자식에게 하나라도 더 좋은 걸 해주고 싶어하는 부모가 이런 기분일까 싶을 정도로 뿌듯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결혼은 현실이었습니다. 제 돈도 제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남편은 이제 부부가 됐으니 무조건 서로의 수입을 합쳐야 한다고 생각했죠. 너무 당연하다는 듯 제게 제 월급을 모두 다 남편이 관리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엄연히 10년 넘게 사회생활을 한 사람이에요. 회사 내에서 직급도 있고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는 사람이었죠. 아무리 부부가 되었다고 해도 그렇지 한순간에 제 월급을 몽땅 다 생활비로 내라는 건 따라주기가 힘들었습니다. 내 월급을 통으로 생활비로 맡기라고? 나도 지금까지 생활해 오던 게 있는데 그건 말이 안 되지. 내가 나조차고 당신 돈 가져다 쓰겠다는 게 아니잖아. 용돈 충분히 줄 거니까 그걸로 생활하면 되지. 용돈? 아니 나더러 이 나이에 용돈 받아 쓰라고? 예민하게 생각할 거 없어. 나 은행원이잖아. 결혼 전에도 나한테 돈 관리 맡겼었으니까 그냥 쭉 내가 관리해준다고 생각하면 되지. 남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은행원이잖아요. 사실 연애하기 전부터 은행원이라는 직업적인 부분에서 신용이 가다 보니까 멋있어 보이기도 했어요. 남편 말대로 연애하기 전부터 제 돈은 남편이 관리한 거나 다름없기도 하고요. 사귀기 전부터 계속 남편이 근무하는 은행에 다니면서 투자나 사소한 예금 같은 것도 다 남편이 맡아서 해줬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와서 돈 관리를 제가 하겠다고 하는 것도 웃기기도 했죠. 그리고 남편이 저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데 당연히 알아서 잘하겠지 하는 막연한 믿음도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남편에게 불만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제가 느끼기엔 남편이 서서히 돈 가지고 자꾸만 치사하게 구니까 저도 모르게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한 달 동안 힘들게 번 월급이 제 손에 들어오자마자 곧바로 남편에게 넘어가니 이것저것 제약이 많았습니다. 용돈이라고 주는 돈이 있기야 했지만 제 생각과는 달리 너무 적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결혼 초기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원래 취미 부자예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먹고 싶은 것도 많은 성격이죠. 결혼 전에는 수영, 스쿼시, 요가, 중국어 등등 굉장히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있었죠. 거기다가 1년에 두세 번 정도는 무조건 해외여행을 가곤 했어요. 저는 주말에도 집에 가만히 있는 걸 너무 답답해하는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결혼하자마자 남편은 제 취미생활 가지고 트집을 잡더니 결국은 은근슬쩍 못하게 했습니다. 처음엔 제가 집을 자주 비워서 집안일을 남편 혼자 다 한다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결혼 전에야 장인 장모님이랑 같이 살았으니까 취미생활 다 즐기고 집에 와도 알아서 깨끗하게 청소도 되어 있고 밥도 차려주셨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르잖아. 당신이 결혼 전이랑 똑같이 취미생활을 즐기는 동안 집안일은 다 내 차지라고. 처음엔 저도 남편의 말이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미안할 때도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늦게 퇴근해도 수영장에 들렀다가 집에 가거나 주말에는 중국어 학원에 갔죠. 제 할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남편은 항상 집에 있더라고요. 연애할 때도 데이트 안 하는 날은 항상 집에 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결혼하고 보니까 남편은 완전 집돌이더라고요. 퇴근하면 칼같이 집에 들어왔어요. 상대적으로 저는 늦게 들어오니까 집안일은 저보다 남편이 많이 하긴 했죠. 알았어. 내가 생각이 짧았어. 나도 취미 좀 줄이고 집안일도 충실히 할게. 근데 당신은 일하는 거 말고 하고 싶은 거 없어? 운동이나 공부 같은 거? 둘이 같이 하면 좋잖아. 여보, 우린 이제 가족이야. 남편, 아내로서 가정을 이루고 오랫동안 행복하게 살려면 지출을 계획적으로 해야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어떻게 내 집을 마련해? 이제 보니 집안일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취미 생활에 돈을 쓰는 게 아까워서 그러는 거였어요. 듣다 보니 저도 좀 서운하더라고요. 부부라는 게 좋은 집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어쨌든 부부 사이가 사이좋게 유지돼야 그것도 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막상 결혼하고 나니 저와의 관계보다는 너무 돈에만 신경 쓰는 것 같았죠. 빚을 내서 무리해서 하자는 것도 아니고 버는 돈에서 조금만 내가 하고 싶은 일에 투자하겠다는 건데 뭐 그렇게 선생님처럼 굴어야겠어? 그리고 아기라도 생기면 이제 취미생활 같은 건 할 시간도 없을 텐데 그전에라도 좀 놀아야지. 그런 안일한 사고방식이 문제라는 거야. 일하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취미생활 즐길 시간이 어딨어? 쓸데없는 곳에 쓰는 지출까지 아껴봐. 훨씬 더 빨리 집 사지. 제가 보기에 남편은 항상 누군가에게 쫓기는 사람 같았습니다. 사실 남편이 자꾸만 집 핑계를 대는 것도 저는 싫었어요. 결혼할 때 집을 충분히 살 수 있었는데 굳이 전세로 하겠다고 한 건 남편이었거든요. 남편이 은행원이다 보니 대출을 받아도 이자가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출을 받아서라도 집을 매매할 생각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돈에 조금만 대출받으면 작은 평수 아파트 정도는 충분히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도 남편은 자꾸만 아기가 생길 때까지는 전세로 살자고 했죠. 저는 아직도 결혼 안 했는데 나을지 말지도 모르는 아기 얘기를 하며 굳이 왜 집을 사는 걸 미루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저는 그런 남편이 너무 답답해서 결혼 전 시부모님께 인사를 갔을 때 제가 먼저 어른들 앞에서 얘기를 해버렸어요. 제가 가진 돈이 좀 있으니까 거기다가 남편 은행에서 대출을 좀 받아서 집을 매매하겠다고요. 저는 당연히 시부모님은 제 편을 들어주실 줄 알았거든요. 자식이 집을 산다는데 무조건 좋아하실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노발대발을 하셨어요. 아무리 남자보다 모아둔 돈이 많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남편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란 말을 그렇게 쉽게 하니? 그것도 남편이 은행원인데. 아니, 직장이 은행이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라고 은행원들한테 이자도 싸게 해주는 건데요. 저는 시어머니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대출을 받아서 남편이 혼자 다 갚으라는 것도 아니고 부부가 함께 살면서 갚아 나가겠다는 건데 왜 저러시는 건지 이해가 되질 않았죠. 그런데 그날 시댁에서 나오면서 남편이 한다는 말이 더 웃겼어요. 제 앞에서 어머니 편을 들면서 시어머니께서 다른 건 몰라도 집 구할 때 절대 여자 손 벌리는 게 아니라고 하셨다네요. 남자네 집에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거기에 맞추는 거라고. 사실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이래서 가난이 되물림되는 거구나라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상한 자존심 때문에 자식 앞길 막는다는 걸 시어머니는 정말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많이 양보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으로 넘어가기로 했죠. 시어머니께서 워낙 옛날 분이시니 집은 남자가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결혼할 때는 저도 남편 말대로 했습니다. 사실 본인이 은행에 다니면서 대출을 안 받겠다고 하는데 제가 받으라고 우길 수도 없으니까요. 결혼해서 살다 보니 전셋집에 문제가 좀 있었어요. 신축 빌라였는데 자꾸만 위층에서 물이 새서 불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죠. 그래서 2년만 채우고 이사를 해야 했죠. 그런데 남편은 또 전세를 알아보고 있더라고요. 저는 결혼하고 처음으로 남편에게 강하게 말했습니다. 이번엔 전세 말고 매매로 가자고요. 저는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결혼할 때야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아니었거든요. 상황이 2년 전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지난 2년 동안 남편 월급이야 거기서 거기였지만 저는 달랐어요. 제가 승진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센티브가 거의 매달 두둑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그 돈을 고스란히 남편에게 다 줬고요. 매일 집 노래를 부르는 남편을 위해서요. 저는 결혼하고 나서는 정말 다른 사람으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싫어하는 취미 생활은 일절 끊고 남편이 주는 용돈으로만 알뜰하게 살았거든요. 가끔 결혼 전에 자유가 그립기도 했지만 이제는 남편과 부부가 됐으니 함께 같은 미래를 꿈꾸며 살아야 한다고 믿었죠. 그렇게 버텼으니 당연히 집을 살 자격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 아닌 게 돈이 충분했어요. 지금 살던 집 전세금에 제가 2년 동안 남편에게 준 월급과 인센티브만 합쳐도 작은 아파트 정도는 무리 없이 살 수 있는 금액이었거든요. 저는 무조건 아파트를 사고 싶었습니다. 결혼 전에 부모님 집인 아파트에서 등 따시게 살 땐 몰랐는데 아파트가 저랑 딱 맞더라고요. 아무 때나 퇴근하고 들어와도 주차 자리 널찍하고 건물 청소니 주인 잔소리니 들을 필요도 없으니까 무조건 아파트로 이사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어이없는 소리를 해댔습니다. 이번에도 전세를 구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댔어요. 아직 애도 없는데 아파트 갈 필요가 뭐 있어? 아이 생길 때까지 전세 사는 게 이익이야. 도대체 뭐가 이익이라는 거야? 어차피 계속 아파트 값은 오르는데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게 이익인 거지. 지금까지 전셋집에 살면서 사실 불만이 한두 개가 아니었거든요. 여름 내내 천장에서는 물이 새는 건 일쑤였고 야근하고 피곤한 몸으로 운전하고 들어와서 밤새 주차 자리 찾으러 다니느라 고생하면서도 남편에게 투정 한 번 부린 적 없었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더는 남편이 하는 대로만 지켜보고 있을 수만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제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했어요. 애가 생기든 말든 저는 아파트에 살고 싶다고요.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이 충분히 있다고요. 남편은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지만 결국 백기를 들고 제 말대로 했습니다. 사실 남편이 더 우기면 저도 가만히 있을 생각이 아니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도 다 포기하고 월급에 인센티브까지 통째로 남편에게 바치는 이유가 집 때문이었는데 당연히 제가 요구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집을 살 때 저는 당연히 공동 명의로 할 생각이었어요. 그것도 제가 백보 양보한 거였죠. 사실 제 명의로 해도 남편이 할 말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나름대로 남편을 배려한 거였어요. 집을 매매할 때 들어간 지분이 제가 훨씬 더 많았지만 부부니까 공동 명의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매매할 집을 결정하고 계약만 남은 상태였는데 저희 얘기를 들으시고는 시부모님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면서 참견을 하시더라고요. 공동명의? 세상에 그런 것도 있냐?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 해도 집은 당연히 남자 명의로 하는 거지. 아버님, 언제적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거야 당연히 남자가 집을 사왔을 때 얘기죠. 이 집은 엄연히 제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갔는데 공동명의도 제가 많이 양보한 거예요. 시아버지가 워낙 고지식한 분이세요. 결혼 전부터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인 줄은 몰랐죠. 아들 결혼할 때 돈 한 푼 도와주지 않으신 분이 참 사사건건 간섭하는 것도 많았죠.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내가 너 결혼하기 전부터 어지간히 돈 좀 번다고 남자 앞에서 유세 떠는 애라는 건 진작 알았다만 어디서 감히 시아버지 말에 토를 달아? 말세다 말세야. 너는 시집와서 네 시어머니 하는 걸 보고도 배우는 게 그렇게 없냐? 네 시어머니는 내 말에 한 번도 아니라고 토를 단 적이 없어. 시어머니도 이해가 안 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시아버지가 노름으로 집까지 날려먹었다는데 뭐가 그렇게 좋은지 부부 사이가 좋으셨거든요. 항상 시아버지 편을 드셨어요. 어머님, 아버님이 왜 그러시는 줄 아는데요. 저는 이 부분은 절대 양보 못해요. 여보 왜 가만히 있어. 우리끼리 다 상의한 얘기잖아. 당신이 확실하게 어른들께 말씀드려. 공동 명의가 싫으면 그냥 내 명의로 하든지. 저는 가만히 있는 남편이 더 얄미웠어요. 저는 절대 물러설 수가 없었습니다. 억지도 정도가 있어야죠.
이렇게까지 말하고 싶지 않지만 남편이 결혼할 때 집 구하겠다고 내놓은 돈은 3천만 원이에요. 네, 물론 3천만 원도 큰 돈이죠. 하지만 저희 전세 보증금이 3억이었어요. 저희 부모님이 1억에 제 돈 2억이 들어갔습니다. 남편 3천 가지고는 결혼 준비랑 가정가구 사기만도 바빴죠. 그때도 속으로는 은행 다니는 사람이 10년 가까이 직장을 다녔는데 어떻게 3천만 원밖에 모으지 못했을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보다 상대적으로 연차도 적었고 집안 사정이 넉넉하지 않아서 남편이 거의 가장이나 마찬가지였으니 그러려니 했어요. 처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산적인 건 딱 질색이었거든요. 제가 돈이 있으면 제가 좀 더 내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다고 제가 손해보면서까지 모두 다 내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집은 결국 공동 명의로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냥 제 명의로 할 걸 그랬어요. 남편 같은 인간한테 조금도 배려해주는 게 아니었는데 제가 잘못 생각해도 한참을 잘못 생각한 거였죠. 이사를 하고 나서 남편은 더 이상해졌습니다. 전보다 더 쪼잔하게 굴었죠.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어요. 저희 친정아버지 칠순이 얼마 남지 않았길래 저는 남편에게 친정 부모님을 모시고 여행을 가자고 했거든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해외여행은커녕 국내 여행 한번 가보질 못했거든요. 저는 이제 남편이 그렇게 염원하던 집도 샀으니 한시름 놓고 조금 즐겨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칠순 생일을 기념해 갔다 오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남편의 반응은 제 생각과 달랐습니다. 이사하면서 목돈을 얼마나 많이 썼는데 무슨 여행이냐면서 정색을 하더라고요. 전 너무 서운해서 눈물이 왈칵했습니다. 당신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아무리 그래도 장인어른 칠순인데 내가 비싼 해외여행을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주말에 하루 정도 쉬고 오자는 건데 그거 몇 푼이나 든다고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말해야겠어? 뭐? 구질구질? 당신이야말로 너무한 거 아니야? 우리 부모님 생신 때 여행 얘기한 적도 없으면서 장인어른 생신에만 여행 간다고 하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서운해하시겠어? 그냥 생신이 아니고 칠순이잖아. 우리 아버지 칠순 때 여행 다녀오면 시아버지 칠순 때도 여행 가면 되잖아. 왜 그런 걸 가지고 비교하고 그래? 우리가 무슨 재벌이야? 양가 부모님 칠순 때마다 여기저기 길바닥에다 돈 쓰면서 여행 다니게? 살아온 환경이 너무 다르다 보니 사고방식 자체가 달랐죠. 어른들 칠순에 여행 가는 게 재벌들이라 하는 건가요? 저는 기가 막혀서 웃음이 다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이렇게까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인지 정말 몰랐어요. 그런데 얼마 뒤 더 어이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친정 아버지께서 당신 칠순을 맞아 해외로 여행을 가자고 먼저 얘기를 하셨어요. 여행 비용도 아버지가 다 대주시겠다고요. 저는 너무 죄송해서 할 말이 없었죠. 그런데 철딱선이 없는 남편은 자기가 한 소리는 벌써 다 잊었는지 아주 좋아서 죽더라고요. 남들은 부모님 칠순이면 잔치도 하고 여행도 보내드리고 한다는데 제가 어쩌다 이런 불효자식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부모님도 티는 내지 않으셨지만 자식이라고는 저 하나인데 말은 안 하셔도 분명히 서운해 하실 것 같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호텔이랑 비행기 표까지 다 아버지께서 해주시니까 여행 가서 쓰는 경비라도 우리가 하자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런 건 제가 말하기 전에 남편이 다 알아서 얘기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했지만 기대해서 뭘 하겠어요. 돈이라면 아주 벌벌 떠는 인간인데요. 그런데 그 와중에 이 정신 나간 인간이 헛소리를 하더라고요. 장인어른이 우리보다 돈이 훨씬 더 많으신데 우리가 뭐하르네. 장인어른이 사주시면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면 되지. 당신 도대체 왜 그래? 원래 이렇게 양심이라고는 없는 사람이었어? 나 도저히 안 되겠어. 내 월급 다시 다 내놔. 그냥 내가 관리할래. 그제야 정신 차린 저는 남편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 돈 다 내놓으라고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했어요. 지금까지 남편 말만 듣고 토 한 번 달지 않으면서 남편이 달라는 대로 다 줘버린 제가 바보 같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이유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인데 이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제가 그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지 무지 당황하더군요.
아, 여보, 내가 당연히 농담한 거지. 아니, 설마 내가 그렇게 개념 없는 짓을 하겠어? 여행까지 장인어른 보내주시는데 내가 돈 한 푼 안 쓸 리 없잖아. 여행 가서 당연히 우리가 다 내야지. 장인어른 칠순이신데. 남편은 지금까지 큰 소리 치다가 갑자기 꼬리를 내리는 게 뭔가 수상했지만 그때는 그러려니 하고 넘어갔어요. 저도 양심이라는 게 있으니 말해놓고도 아차 했다 싶어서 수습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제 남편을 너무 과대평가했더군요. 남편을 믿는 게 아니었어요. 친정 부모님과 여행을 가서도 남편은 구제불능이었습니다. 여행 가서 따로 드는 비용 다 알아서 낸다더니 아주 잔머리를 굴리는 게 제 눈에 다 보이더라고요. 부모님과 쇼핑만 가면 화장실에 간다고 사라져서 나타나지 않기 일쑤였고 식당에 가서도 계산할 때가 되면 전화가 왔다면서 핸드폰 들고 나갔어요. 얼마나 얄미운지 정말 꼴도 보기 싫더라고요. 어쩜 40도 넘은 어른이 저렇게 뻔히 눈에 다 보이는 짓을 할 수 있을까요? 제 남편이지만 세상 저런 모질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알아서 다 계산을 했어요. 무슨 돈으로 했냐고요? 저도 얼마 전부터 딴 주머니를 차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제가 번 돈이니 엄연히 딴 주머니가 아니긴 하죠. 회사에서 들어오는 인센티브는 매달 금액이 달라요. 어느 달은 안 들어오기도 하고요. 그래서 얼마 전 들어온 제 인센티브는 따로 제가 챙겼습니다. 친정 아버지 칠순이라는데 돈 없다고 여행은 무슨 여행이냐고 하는데 아주 정남이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왜 진작 딴 주머니 찰 생각을 안 했을까 하는 후회마저 들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앞으로는 조금씩 제 것을 찾아와야겠다 싶었죠. 인센티브를 시작으로 해서 남편에게서 벗어나 조금씩 결혼 전에 제 모습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가만 보면 남편은 시부모님의 씀씀이를 하나도 안 닮았습니다. 남편이 어릴 때부터 가장 노릇을 했다고는 하지만 저희 시부모님은 남편처럼 지질이 궁상을 떨진 않으시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갔을 때도 보니까 시아버지가 차를 바꾸셨더라고요. 남자는 딱 자기 나이에 맞는 좋은 차를 타야 돼. 내 나이도 내일 모레 칠순인데 중후한 느낌 세단 정도는 타줘야지. 시아버지는 젊을 때 사업을 크게 하셨던 분이라 약간 허세가 있으셨어요. 아마 노름으로 돈 안 날렸으면 씀씀이가 다르셨을 거예요. 시어머니는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면서 혀를 끌끌 차셨지만 저는 시아버지의 말씀이 아예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산 날보다 앞으로 살 날이 더 적으신 분이 본인의 삶에 무리가 되지 않는다면 하고 싶은 대로 즐기고 사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무슨 돈으로 사셨는지는 궁금하긴 했습니다. 아직 시부모님 두 분 다 일을 하기는 하시지만 생활이 그렇게 여유롭지는 않으세요. 지금 살고 계신 집도 전세로 알고 있고 시아버지께서 전에 노름으로 가족들에게 진 빚이 좀 있어서 그 빚을 아직도 갚고 계신 거로 알고 있거든요. 저는 집에 오는 길에 넌지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차를 아무래도 할부로 사셨을 텐데 어느 정도 갚으실 능력이 되시냐고요. 저도 가족이니까 당연히 그 정도는 물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남편은 제 말에 기분이 좀 상한 것 같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젊어서 워낙 벌어놓은 게 없어서 지금까지 힘든 일 하시고 있게 하지만 그렇게 대책 없으신 분들 아니야. 저는 분명히 그런 의도로 말한 게 아닌데 남편이 좀 예민하다고 생각했어요. 나도 며느리고 가족이니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걱정돼서 물은 건데 뭘 그렇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혹시나 부모님 힘드시면 우리가 찻값 내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사실 결혼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제가 먼저 말한 적도 있었어요. 결혼 전에 남편이 가장이나 다름없다고 했으니까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시부모님 사정이 많이 힘들어지시는 건 아닌가 해서요. 그때 남편이 그랬습니다. 자기는 양가에 똑같이 하는 게 좋다고요. 처갓집에도 용돈 안 드리는데 어떻게 자기네 집에만 드리냐고 괜찮다고 했어요. 그리고 저희가 결혼하고 나서 시아버지는 건물 경비원으로 취직하셨고 시어머니도 식당 일을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두 분이 사실 정도의 경제력은 된다고요. 제가 순진한 걸까요? 저는 남편 말이라면 항상 고지고대로 믿었습니다.
그러다 하루는 좀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제가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들어왔는데 남편이 누구랑 통화를 하는지 제가 들어오는지도 모르더라고요. 고객님이라고 부르는 게 분명 회사 동료는 아닌 것 같은데 꽤 큰 금액 얘기가 오고 가면서 투자가 어쩌고 저쩌고 하더라고요. 자기도 있는 돈 다 넣었으니 걱정하지 말라면서요. 전화를 끊을 때쯤 자기를 꼭 믿어야 한다고까지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은행원이 따로 고객이랑 개인 전화를 통화로 하면 안 되는 걸로 아는데 남편이 이 늦은 시간까지 도대체 누구와 통화를 하나 싶어 저는 이상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 믿기는 누구를 믿냐고 농담조로 얘기를 했죠. 그러자 남편이 화들짝 놀라더니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방에 들어가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순간 촉이 왔습니다. 남편이 분명 통화를 하면서 투자라고 했어요. 이 인간이 설마 저에게 말도 안 하고 돈을 투자하라고 한 거 아닌가 싶더라고요. 저는 아무래도 이상해서 꼬치꼬치 캐물었죠.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이리저리 말을 돌리길래 저는 당장 통장 내역부터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남편에게 통장을 보여달라고 한 적이 없었어요. 부부 사이에 돈 가지고 예민하게 굴고 싶지 않아서이기도 했고 왠지 제가 남편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의심하는 것 같아 얘기하지 않았죠. 그러고 보면 남편도 지금까지 돈 관리하면서 제게 자세히 얘기해 준 적이 없었거든요. 이제 더는 미룰 수가 없겠더라고요. 역시나 남편은 뭔가 숨기는 게 있었어요. 알고 보니 저한테 한마디 상의 없이 제 돈을 가지고 주식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가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주식 채널을 보면서 혼자 중얼거리는 걸 몇 번 본 적이 있는데 제 돈 가지고 멋대로 투자를 하고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당신 나 못 믿어? 나 은행원이야. 내가 이래봬도 은행에서 VIP 고객들 상담 도맡아 하고 있어서 정보력이 얼마나 좋은데. 내가 집 사고도 남은 돈으로 알아서 잘 투자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남편은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제멋대로인 사람이더라고요. 아무리 돈 관리는 본인이 하기로 했다고 하지만 엄연히 제가 번 제 돈인데 어떻게 저랑 한마디 상의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주식에 투자할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에게 도대체 어디다 얼마를 투자한 건지 물었어요. 저는 주식의 주자도 모르지만 그래도 제 돈이 안전하게 잘 관리되고 있는 건지 확인은 해야 하니까요. 남편은 분명 정 같았으면 제 앞에서 정색하면서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제 돈을 다 내놓으라고 엄포를 놓은 게 아무래도 신경 쓰였는지 웬일로 제 핸드폰을 꺼내서 증권 어플을 보여주더라고요. 내가 나중에 서프라이즈로 알려주려고 했는데 이거 봐. 엄청 오르고 있잖아. 당신은 봐도 잘 모르겠지만 이게 진짜 아는 사람들만 아는 고급 정보를 투자한 종목이니까 그러니까 당신 걱정 말고 굿이나 보다가 떡이나 먹으면 돼. 그때까지만 해도 주식이 오르긴 많이 올랐는지 남편은 아주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전 불안했어요. 제가 주식에 대해 잘 몰라서 그런진 몰라도 핸드폰만 두드리고 앉아서 돈을 번다는 게 사실 믿음이 가질 않았거든요. 제가 그런 말을 할 때마다 남편은 오히려 제게 답답한 소리를 한다고 투덜거리면서 요즘 같은 고물가 시대에 누가 직장만 다니면서 먹고 사냐고 무조건 투자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마음대로 벌인 일이니까 당신이 다 책임져. 나중에 내 돈 조금이라도 손해보면 당신이 다 보상해. 알았어? 남편은 아주 손가락까지 걸고 약속을 하더라고요. 정말 믿을 만한 정보니까 걱정할 거 없다면서요. 이미 불안불안하기만 했던 저와 남편 사이에 믿음의 고리는 결국 끊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얘기만 들으시다 보면 제게 멍청하다고 뻔한 거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전 끝까지 남편을 믿고 싶었어요. 저희는 아이 없이 5년을 넘게 결혼 생활을 이어왔죠. 둘 다 나이가 많아서 그런지 아이가 생기질 않더라고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이도 없이 5년 넘게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나름대로는 예정이 있기에 가능했던 거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취미 생활도 포기하게 만들고 저희 부모님께 돈 한 푼 쓰지 않는 못난 남편이어도 앞으로 함께 가정을 만들어갈 정도의 책임감은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믿었어요. 저도 제가 이렇게 멍청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학교에서도 직장에서도 어디를 가나 똑소리 난다는 소리만 듣고 살아서 제가 저에 대해 착각하고 있었나 봐요. 저는 헛똑똑이었습니다. 제가 이런 일을 당할 줄은 몰랐어요. 남편이 확실하다고 한 주식이 있었잖아요. 그게 아침 경제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떡하니 나오더군요. 그게 작전주였다고요. 이미 손해가 나기 시작한 지 한참 된 것 같았죠. 저는 마음이 급했습니다. 남편 말만 믿고 있었는데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제가 보기에도 손해가 막심한 것 같았거든요. 저는 남편이 퇴근하고 돌아오자마자 붙잡고 지금 당장 핸드폰 내놓으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당장 주식 상황이랑 제게 받아간 월급은 얼마가 됐나 보여달라고 따져 물었죠. 그러자 남편은 태연한 척 웃었습니다. 제게 그렇게 소심해서 투자를 어떻게 하냐며 시답지 않은 소리를 해대더군요. 저는 남편을 못 믿겠더라고요. 저는 남편 핸드폰을 뺏었어요. 지금 당장 우리 집 자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겠다고 몰아붙였어요. 남편이 끝까지 보여주지 않으려고 버텼습니다. 저는 정색했어요. 당신 나랑 약속한 거 잊었어? 내 돈 날리면 당신이 다 토해내야 한다고 했지? 지금 당장 핸드폰 안 보여주면 당신이랑 나랑 끝이야. 알았어? 사실 지금 당장 남편은 이혼을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항상 제 앞에서 잘난 척하면서 돈 관리에 있어서는 완벽하다는 듯 굴었는데 큰 돈을 날리게 생겼으니까요. 노름으로 돈을 날린 시아버지를 그렇게 욕하더니만 남편도 다를 게 없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핸드폰을 건넸어요. 그런데 얼굴이 잔뜩 일그러져 있더군요. 그 표정을 보는 순간 직감했습니다. 뭔가 잘못되기는 잘못됐구나 하고 말이죠. 역시나 나쁜 촉은 언제나 들어맞았습니다. 남편, 아니 이 인간이 아주 저를 제대로 속였더라고요. 제 돈을 가지고 헛지랄을 한 게 주식뿐이 아니었습니다. 명색이 은행원이라는 인간이 대놓고 증거를 남겨뒀더라고요. 저를 얼마나 멍청한 호구로 봤으면 이랬을까 싶었습니다. 상상도 못한 내용이 있었어요. 남편 이름으로 된 담보대출이 있었습니다. 당신 이게 뭐야? 담보대출이라니. 이 집 살 때 분명 내 적금 가지고 샀다고 그랬잖아. 근데 대출이 왜 2억이나 있어? 설마 당신 나한테 거짓말한 거야? 나 모르게 대출 받았어? 남편이 지금까지 저를 속여온 걸 생각하면 전 온몸에 소름이 돋다 못해 이가 깔렸어요. 이사한 이후로 지금까지 주변 사람들이 물으면 남편은 항상 대출 없이 아파트를 샀다고 으스대며 자랑했어요. 물론 그럴 때마다 저도 뿌듯했고요. 그런데 그게 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통장 내역에 버젓이 증거가 있었죠. 매달 남편 월급에서 꼬박꼬박 대출 이자까지 나가고 있더라고요. 내 돈, 그럼 내 돈은 어디 갔어? 대출 받아서 집 산 거면 지금까지 내가 당신한테 보낸 돈 어디 갔냐고!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서 남편에게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이미 다 들켰으니 이제 될 대로 되라는 건지 아예 변명조차 하질 않더라고요. 저는 제 눈으로 직접 보고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계좌번호를 한 번 더 확인했어요. 제가 남편에게 보낸 계좌가 맞는지요? 맞았습니다. 그 계좌가 맞았어요. 입출금 내역을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했더니 생각지도 못한 내역이 줄줄이 나왔죠. 제가 5년 동안 제 월급과 인센티브를 보낸 남편 통장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이름만 수두룩하더군요. 지난 5년간 제가 매달 남편에게 보낸 월급은 고스란히 시부모님에게 보내고 있었어요. 아들 며느리가 시댁에 용돈도 좀 줄 수 있지 뭘 그러냐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대략 금액을 좀 말씀드리자면 한 달에 남편이 시부모님에게 보낸 돈이 평균 400이 넘었어요. 말 그대로 웬만한 직장인 월급을 고스란히 갖다 바친 거죠. 이건 단순히 용돈이라고 말하기엔 말도 안 되는 액수 아닌가요? 저는 누군가 제 머리를 쇠망치로 세게 내려친 것만 같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뭘 하고 있었던 건가 싶을 정도로 배신감이 몰아쳤죠. 더 기가 막혔던 건 바로 남편의 태도였습니다. 당신도 알잖아. 우리 아버지 빚 많은 거.
친척들이 나 은행 다니는 거 아는데 나더러 돈 안 갚는다고 아주 난리들을 치는 거야. 안 갚으면 은행에까지 찾아온다고 그러고. 그래서 내가 당신 돈 좀 갖다 썼어. 내 돈으로 아버님 빚을 갚았다고? 그것도 매달? 다 빚 갚은 건 아니고 사실 부모님 취직했다는 거 거짓말이야. 당신한테 쪽팔려서 그냥 그렇게 말했어. 쪽팔린다는 사람이 매달 제 돈으로 시부모님 생활비를 드렸답니다. 전 너무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남편이 이렇게 뻔뻔한 사람인 줄은 몰랐어요. 지금까지 제가 알게 될까봐 꽁꽁 숨겨온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말이 안 되는 게 제게 진실을 들키고 나자 오히려 당당하게 나오더라고요. 능력 있는 며느리 쪼잔하게 왜 그래?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효도했다고 생각하면 되지. 자기는 집도 잘 살고 돈도 잘 벌잖아. 노블레스 오블리주 알지? 어려운 사람 도왔다고 생각해. 남편은 정신이 나가도 완전 나간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구질구질할 수가 있죠? 저는 제 눈으로 보고도 이 남자가 정말 제가 알던 사람이 맞나 싶었습니다. 당신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나한테는 용돈이라고 한 달에 50만 원 주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해놓고 뭐? 한 달에 400만 원씩 내 돈 훔쳐다가 멋대로 써놓고 효도? 너 지금 제정신이야?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손이고 발이고 덜덜 떨렸습니다. 지금까지 남편이 제 앞에서 떨었던 위선과 가식이 떠오르면서 자리에 서 있기도 힘들더라고요. 이 배신감과 처절한 기분을 어떻게 보상받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오로지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똑같이 되갚음 해주고 싶었어요. 얼마 뒤 저는 만반의 준비를 해서 시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남편의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이후 저는 이날만을 기다렸어요. 저는 남편에게도 퇴근하는 대로 시댁으로 오라고 했죠. 그리고 제가 싸온 남편 짐을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은 당연히 이게 다 뭐냐고 물으셨어요. 뭐긴요. 아버님 어머님의 잘난 아들 짐이에요. 오늘부터 제가 아드님 내쫓을 거니까 세 분이 행복하게 사세요. 제 말에 남편과 시부모님은 모두가 다 놀라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남편도 어른들 앞에서 이게 무슨 짓이냐고 제게 소리를 질렀죠. 네가 뭔데 감히 내 아들을 내쫓아? 네, 제가 아버님 잘난 아들 반품할 거예요. 다시는 안 받아줄 거니까 다시 보낼 생각 꿈도 꾸지 마세요. 이게 오냐오냐 봐주니까 아주 사리 분별을 못하고 날뛰는 것 좀 봐. 이 등신 같은 놈아, 너는 도대체 눈이 어디 달렸길래 저런 싹바가지 없는 년을 며느리라고 데려왔어? 시아버지는 제 욕을 해대면서 남편의 등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한심하다면서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더는 들어줄 수가 없더군요. 남편도 남편이었지만 시부모님도 진절머리가 나게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아버님,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리세요? 세상에 저 같은 며느리가 없다고 며느리 돈으로 죽을 때까지 호강하며 살 거라고 하실 땐 언제고요? 뭐야? 그게 무슨 개소리. 내가 언제 그런 소리를 했어? 난 너같이 드센 년은 며느리로 인정한 적이 없어. 저는 그럴 줄 알았습니다. 독하디 독한 시아버지가 쉽게 인정할 리 없었죠.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게 있었어요. 저는 제 핸드폰으로 전송해 놓은 녹음 파일을 틀었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의 통화 내용이었어요. 아버지, 이번에 진짜 못 도와드려요. 진아가 얼마 전부터 모아놓은 돈 얼마 되는지 통장 보여달라고 했다니까요. 저도 진짜 힘들어 죽겠어요. 돈 좀 잘 번다고 집안일이고 뭐고 다 저한테 시키는데 저 요즘 진짜 식모살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집에서 어깨 좀 펴고 살게 제발 돈 좀 아껴 쓰세요. 이 멍청한 놈이 복인 줄 모르고 어디서 투덜거려. 네 마누라 없으면 네가 그런 이름 있는 아파트에 살아보기나 했겠어? 네가 잘해야 네 마누라가 딴 마음 안 먹고 지금처럼 열심히 돈 벌어올 거 아니냐. 나는 앞으로도 네 마누라 돈으로 평생 먹고 놀라니까 정신 바짝 차려라. 네 마누라 놓치면 너도 같이 호적에서 파버릴 거니까 명심해.
사실 남편의 진실을 모두 알게 된 날 바로 남편을 내쫓고 싶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남편이 제 돈을 빼돌려서 시부모님에게 줬다는 증거요. 남편은 워낙 꼼꼼하고 사람을 믿지 못하는 성격이다 보니까 핸드폰에 모든 통화가 녹음되는 어플을 깔아놨어요. 그래서 남편이 잘 때 몰래 시아버지나 시어머니와 통화한 내용만 찾아서 모두 다 제 핸드폰으로 전송을 해뒀습니다. 하나하나 듣다 보니까 기가 차다 못해 말문이 막히더군요. 남편 통장 내역을 볼 필요도 없었어요. 통화마다 아버지에게 얼마를 보냈네, 어머니 계좌로 얼마를 보냈네 하며 아주 상세하게 얘기한 게 통화 내용에 다 나오더라고요. 저는 며칠 동안 한숨도 못 잤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거지 같은 집구석에 이용당한 것만 생각하면 아주 천불이 올라와서요. 제가 들려준 통화 내용에 시부모님은 당황하며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전 아버님이 저를 이렇게까지 아끼는 줄 몰랐지 뭐예요. 제 앞에서는 돈 번다고 유세 떨지 말라고 그러시더니만 뒤로는 제 돈으로 아주 편안하게 사셨더라고요. 아니, 며느리도 가족인데 그럼 네 돈이 내 돈이고 내 돈도 네 돈이고 그런 거지. 뭘 그런 걸 가지고 서운하게 선을 긋고 그래. 인연이니 전연이니 함부로 얘기할 땐 언제고 녹음 파일을 듣고 나서는 시아버지도 민망한지 목소리가 잦아들더군요. 그 모습이 얼마나 꼴보기 싫은지 더는 상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시라도 빨리 정리하고 벗어나고 싶었어요. 아버님 말씀대로 더는 등신 같은 아들분과 못 살아요. 이혼할 테니까 당장 내 돈 다 내놓으세요. 얘가 지금 뭐라는 거야? 아, 너 도대체 어디서 배워먹은 말버릇이야? 며느리 돈 좀 시부모가 갖다 썼다고 어른 앞에서 이혼이니 이딴 말을 들먹여. 저 인간이 누굴 닮아서 저렇게 멍청한가 했더니만 다 어머님을 닮아서 그런 거네요. 제 허락도 없이 제 돈 도둑질해놓고 어디서 큰 소리예요? 더 얘기하고 싶지도 않으니까 내 돈 다 토해내요. 안 그러면 등신 같은 아들 그나마 다니던 직장까지 잘릴 테니까. 당신 말이면 단줄 알아? 네가 무슨 수로 날 잘라. 네가 돈 좀 벌었다고 아주 천재분간을 못하네. 나 이래봬도 은행에서는 대출 실적 원탑인 거 몰라서 이래? 여기저기 지점에서 아주 못 데려가서 난리라고 내가. 역시 넌 참 머리가 나빠. 내가 조금 전에 녹음 파일 들려준 거 잊었니? 내가 너랑 어머님 아버님 녹음 파일만 가지고 있을 것 같아. 네가 VIP 고객들한테 따로 연락해서 정보 빼돌리고 대출 실적 올린 증거 내가 다 가지고 있어, 이 등신아. 그제야 사태 파악이 되는지 시아버지도 시어머니도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애써 태어난 척 머리를 굴려보려고 했지만 방법이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역시나 그나마 이 집 구석에서 머리가 제일 잘 돌아가는 시아버지가 남편의 무릎을 꿇리더군요. 나 자동차 할부 몇 년 남았는지 알지? 네가 다 갚을 거 아니면 당장 무릎 꿇고 네 마누라한테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귀한 아들한테 뭘 시키는 거냐고 눈치 없이 말렸지만 시아버지는 마음이 급한지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요. 잘하면 보니까지 무릎을 꿇겠더군요. 내가 잘못했어. 나도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당신 알잖아. 나 어릴 때부터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아서 불쌍하게 산 거. 나 당신 없으면 못 살아. 나도 아버지랑 어머니가 시켜서 억지로 그런 거야. 내가 부모님이랑 인연 다 끊고 당신한테만 올인해서 잘할 테니까 제발 한 번만 봐줘. 멍청한 남편은 아주 찌질함의 극치를 보여주더군요. 지금까지 그렇게 효자인 척 제 앞에서 꼴값을 떨더니만 결국 지가 궁지에 몰리니 부모를 버리더군요. 이런 게 이 집안의 그 대단한 가족인가 봅니다. 남편의 말에 시아버지는 남편에게 달려들었어요.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시어머니도 말리지 못할 정도로 남편 온 몸을 두드려 팼습니다. 남편은 아주 곡소리를 냈어요. 이 새끼가 지 살겠다고 부모를 버려? 내가 너 그런 꼴 보려고 대학까지 보내는 줄 알아? 아버지 아파요. 그만 좀 때려요.
그리고 말은 바로 헤어져. 아버지가 노름으로 돈 다 날려서 대학도 내 손으로 다녔는데 무슨 소리예요? 지난 5년 동안 제 앞에서는 이런 화목한 가족이 없는 것처럼 굴어대놓고는 마지막은 아주 찌질하다 못해 추잡했습니다. 그 이후로 어떻게 됐냐고요? 저는 제가 말한 건 무조건 지키는 편이라 남편 다니는 은행에 녹음 파일을 보냈죠. 그리고 얼마 뒤 남편은 은행에서 잘린 것 같더라고요. 저는 옳은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남편처럼 돈에 대한 가치관이나 개념이 잘못된 사람은 절대 은행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저는 아직 이혼 소송 중입니다. 소송은 남편이 아니라 제가 했어요. 집을 살 때 공동 명의로 한 탓에 재산 분할 시 남편에게 반을 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절대 남편에게 1,000원 한 장도 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빼돌린 제 돈이 얼만데요. 위자료를 받아도 시원찮죠. 저는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끝까지 소송해서 남편에게 그 어떤 것도 뺏기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는 제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 짐도 다 빼버리고 번호키도 싹 다 바꿔버렸어요. 대출 이자는 당연히 남편이 빌렸으니 본인이 갚고 있고요. 저도 지금까지 번 돈 시댁에 다 털리기야 했지만 남편 말대로 거지들한테 적선했다 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삶이 고단할 거예요. 은행도 잘리고 비자 허덕이고 있을 테니까요. 최근까지도 시아버지는 제게 전화를 하세요. 재아가, 내가 너무 잘못했다. 우리가 모자라서 아들놈을 부족하게 키웠어. 네가 너그러운 마음으로 조금만 이해해줘. 이혼 소송만 취하해주면 내가 앞으로 너에게 아주 잘하마. 한 번 가족은 영원한 가족 아니겠니? 씨알도 안 먹히는 소리를 쉬지도 않고 하더라고요. 이런 헛소리 하실 시간 있으시면 나가서 직장이라도 구하세요. 제가 이혼 소송하면 남편이 어머님 아버님에게 제 돈 빼돌린 것도 다 증거 제출해서 어머님 아버님 제 위자료 주셔야 할지도 몰라요. 아가야, 우리가 그래도 같이 뜨신 밥 먹은 게 몇 년인데, 이러면 안 되지.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다오. 저는 절대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저야 이미 손해볼 만큼 봐서 잃을 게 없는 사람이거든요. 남편에게 뺏을 수 있는 건 다 뺏어버릴 겁니다. 좋은 소식 있으면 또 사연 남기겠습니다. 제 넋두리가 담긴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